고령 지산동 고분군 5호분에 대해 본격적인 발굴 조사에 나섭니다. 왜 가운데 부분에 대한 조사 내용이 없었을까? 새하얗게 모든 게 사라져 있어요. 미스테리죠. 가야라는 나라는 좀 미지의 나라. 세기의 발굴품 150장. 출토 유물 중에서 많은 내용들이 자취를 감췄다. 이건 팩트네요. その朝鮮半島の社会っていうのはどういう社会なんだろう、どういうものなんだろう、でどこから来たものなんだろう。その源流をたどっていくと実は茅だということが分かってきたということです。一番代表的なのは私が考えるのはですね、耳飾りです。일제강점기의 어떤 문화적 약탈에 가장 피해를 많이 본 것이 특히 가야 고분이에요. 우리나라 역사의 한 페이지를 지운 거나 마찬가지라고. 우리가 살아가는 평범한 하루, 그런 하루하루가 쌓여 현재가 되고 오늘과 내일이 만나 역사가 됩니다. 그리고 이곳엔 1500년 동안 우리의 시간을 함께한 고분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곳을 금림왕릉이라 부릅니다. 크고 작은 무덤이 약 716기 정도가 단일 고분군에서 남아있는 봉토수 규모로는 한반도 남부의 최대 규모입니다. 고분군에서도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한 이곳. 5호분은 그 고분에서도 가장 큰 무덤입니다. 기록이 워낙 없잖아요. 가야 되는 기록이 워낙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발굴조사에서 밝혀낼 수 있다면 당시 대가야인의 문화를 이해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자료라고 생각됩니다. 지산동 고분군 5호분에 대한 재발굴 조사가 85년 만에 시작되었습니다. 지금 일제 때 조사된 자료를 바탕으로 일제강점기 조사를 했는지 확인하고 있는 중이고요. 가장 중심이 되는 주석곽이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 아마 저 개석이 중앙부에 일제강점기 때 찍어놓은 사진에 나온 그 개석이 아닐까 지금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1939년 이 고분은 이미 한 차례 발굴되었습니다. 재발굴 조사가 시작되며 무덤의 상단부를 덮는 돌인 개석이 드러났는데요. 일제강점기 당시 모습과 같습니다. 그 당시 금림왕릉을 찾은 일본인들은 이곳에서 무엇을 보았을까요? 고분 곳곳에 흔적이 남아있지만 남겨진 유물을 찾긴 어렵습니다. 그렇게 일제 침략의 역사는 이곳 고분에도 고스란히 새겨졌습니다. 아무리 태평양 전쟁기에 접어들어서 혼란한 시기였다고 하지만은 도면이라든지 사진들이 정말 몇 개트 남아있지 않고 도면은 아예 있지도 않은 상황이라서 가운데 부분, 원래는 피장자가 안치되는 중요 공간인데 그쪽에 대한 유물 정보들이 없어요.
왜 가운데 부분에 대한 조사 내용이 없었을까? 가운데에 대한 내용들이 왜 가장 중요한 주인공의 공간인데, 그러니까 중앙부에 대한 부분이 너무 새하얗게 모든 게 사라져 있어요. 아, 미스테리죠. 당시 신문에 기록된 몇 개의 기사로 발굴 현장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고분에서 출토된 유물이 연일 화제였습니다. 세기의 발굴품 150장. 출토 유물 중에서 많은 내용들이 어쨌거나 그러니까 자취를 감췄다. 이건 팩트네요, 그러니까. 지금 볼 수 있는 거는 화살통 한두 개밖에 없죠. 네네네. 지금 중박이 전시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굉장히 중요한 무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어떤 유물이 있는지 어떤 구조의 무덤이 있는지 정확하게 밝혀진 부분이 없습니다. 금림왕릉에 어떤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1910년) 한일 강제 병합으로 본격적인 식민지 시대로 접어든 조선. 조선의 유적지와 문화유산을 조사한다는 명목으로 일제 총독부 지휘 아래 한반도 전역의 고분을 발굴하는데요. 일본 제국의 국책 프로젝트 조선 고족 조사 사업이 시작된 겁니다. 총독부 박물관에 소속된 일제 관학자들에 의해서 표면적으로는 학술적인 조사라고 하지만 사실은 자기들의 목적, 식민 지배의 어떤 합리화를 이루기 위한 소위 사료조사라는 이름으로 조선 팔도 전체를 샅샅이 뒤져서 사진도 찍고 청량도 하고 뭐 필요하면은 뭐 간단한 발굴도 하고 뭐 자료도 수집하고 뭐 이런 사업들을 벌였습니다. 일제는 조선으로 관학자들을 파견했습니다. 역사학자가 아닌 건축학자였던 세키노 다다시를 필두로 사진 촬영을 맡은 야스이 세이이치까지. 조사단이 향한 곳은 가야의 중심지였던 경북 고령입니다. 그들은 왜 가야에 주목했던 것일까요? 조선 고족 조사단이 사용한 유리건판 카메라. 우리는 그들이 남긴 사진을 통해 조사단의 여정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그 속에서 그들의 목적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세키노는 당시를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고령에 가서 10월 22일, 23일 양일에 걸쳐가지고 조사를 했다. 가야 시대 5분을 발굴했다. 시대는 삼국시대인 것 같다. 가벌병정이라고 이렇게 유적의 가치를 정하는 걸 세키노가 다 했죠. 세키노는 고령을 을에서 갑으로 고치며 주요 지역으로 평가했습니다. 그거를 을로 썼다가 그래서 아니야 라고 갑으로 고친 이유가 뭐겠어요? 일제강점기 식민사관 교육의 중심이었던 도쿄대학교. 식민지 고고학을 연구한 정인성 교수와 함께 이곳에서 조선 고족 조사단이 남긴 기록을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가와떼나이 데스네. 조사단을 이끌었던 세키노와 야스이도 이곳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고고학 연구실 내에는 조선을 그린 도면과 사진들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도쿄대학교 고고학 연구실에서 이 수장되는 유물들을 사진을 찍어서 이제
목록화하는데 조선 고적조사 과정에서 반출되어서 동경대학교에 기증된 유물도 많이 있습니다. 국가가 조선 총독부가 조직적으로 반출해서 동경제국대학교 학생들의 교육에 활용하고 결국 이런 것들이 식민지 통치를 위한 기초 자료가 되는 것이죠. 도쿄 제국대학 사학과를 졸업하고 도쿄 제실박물관에서 근무하던 야스히는 가야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가 대학 시절 남긴 리포트를 통해 당시 일본 지식인들의 역사 인식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 메이지 37년 그 초여름에 제출했다라는 거고, 연선문 문과대학 국사학과 1학년 신입생이죠. 야스히 세이스 임나 일본부의 기초. 가야가 우리에게 원군을 이렇게 구걸했다는 거죠. 빌었다는 거죠. 임나 일본부가 기초가 되어서 한국을 지배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학부를 간 나와가지고 대학원점에 입학했던 야스히는 임나 일본부설이 그러니까 역사적인 사실인 걸로 이미 그러니까 가슴 속에 새기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왔을 때 그냥 뭐 발걸음이 가볍고 날아갈 듯이 조사를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조선을 우리가 차지하는데 내가 앞장서서 뭔가 역사적인 정당성과 이런 것들을 확인해 낼 거야. 이런 것들로 젊은이들이 군기탱천에 있던 일제 침략을 정당화하기 위해 조선 총독부가 꺼내든 건 임나 일본부였습니다. 지금의 일본의 조선 식민 지배는 과거에 잃어버렸던 땅을 우리가 다시 찾는 고토 회복이다라는, 일본의 그 고분이나 이런 데서 출토되는 중요한 유물들과 한국에서 큰 무덤을 팠을 때 나오는 유물이 만약에 비슷하다면 아니면은 유사성을 띈다면 아, 이것은 일본의 영향이다. 임나 일본부의 증거다. 1910년 고령에 왔던 세키노는 그곳에서 임나의 증거를 찾으려고 했습니다. 그들의 눈에 고령은 임나 일본부의 중심처럼 비쳤습니다. 그들이 작성한 조선 고적 도보에는 고령의 유물이 일본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사의 올바른 그러니까 시대 명칭은 가야 시대 내지는 가야 유적 이렇게 해야 되죠. 그래서 그들의 시대 구분 내지는 국가에 대한 고대 국가에 대한 명칭인 미마나를 가지고 책을 만들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럼 결국은 가야 유적은 전부 다 일본서기에 나오는 미마나구나. 미마나 일본부는 존재했구나. 고령이나 하만 혹은 김해가 미마나 일본부가 있었던 데구나. 이런 것들이 확산되는 계기가 되죠. 제대로 된 고증도 없이 다시 쓰여진 가야사. 가야사는 그렇게 수장되었습니다. 조선을 지배하려는 일본 지식인들의 공명심은 가야를 향해 들끓기 시작합니다. 1917년 고족조사위원이 된 야스히는 고분 발굴 계획을 야심차게 세웁니다. 임나 일본부 입증을 위해 조선의 남부는 필연적인 곳이었습니다. 수많은 가야권의 고분을 타깃으로 야스히. 1918년 그가 향한 곳은 경남 창녕이었습니다. 18년도 이제 12월 무렵에 야찌가 이제 와서 이제 조사하는 게 저기 보이는 제일 그 중간에 있는 7호분 중심으로 해서 뭐 5호, 6호, 그다음에 7호, 8호, 그다음에 10호까지인가 아마 이렇게 조사를 합니다. 19년 1월에 또 발굴 조사를 하는데 그때는 저기 길 건너편에 91호, 그다음에 나머지 12, 뭐 13 이런 것들 한 7, 8개 정도 이 위쪽에서 이 연저리 부분에 큰 이 구덩이 흔적들이 확인이 되어 있었죠.
그 구덩이 자체가 이제 일제 강점기 때 조사한 아마 야찌의 발굴 구덩이지 않을까. 봉분 한쪽을 허물어 내부가 완전히 드러난 고분. 야스의 야망은 당시 발굴 조사 사진에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보시면 이렇게 사람들이 앉아가지고 유물 꺼내오면 여기서 이제 씻거나 채질해서 건질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건질. 가야 고분에서 임나 일본부 증거가 나올 것으로 확신했던 야스이. 고분 속 유물은 그저 식민 지배를 위한 한낱 도구일 뿐이었습니다. 한쪽 면을 그냥 파고 내려가서 안에 들어있는 게 뭔가라는 것들을 보기 위한 그런 것들에 주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발굴을 해서 뭐 짧은 기간에 여러 기를 하지 않았을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 창녕 고분군에는 많은 양의 유물이 쏟아졌습니다. 유물은 아마 성덕부 박물관으로 다 가져갔던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중 일부 유물들은 중간에 뭐 망실되거나 이랬을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는 사실은 없습니다. 수없이 유린당한 가야의 고분들. 단지 파헤치고 꺼냈을 뿐 유물 정보에 대한 세밀한 기록은 없었습니다. 가야사의 맥락은 그렇게 해체되었습니다. 일제강점기에 이 문화재 약탈에 가장 피해를 많이 본 것이 신라가야 고분입니다. 특히 가야 고분이에요. 발굴 조사 보고서가 없다는 점은 굉장히 좀 안타까운 일이고, 지금 발굴과 도굴의 차이는 이제 기록을 남기느냐 안 남기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발굴한 거는 발굴 조사가 아니었다고 생각하고 역시 도굴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자비한 발굴로 많은 정보가 사라진 창녕 고분군. 혹시나 다른 기록이라도 있을까? 浜田耕作と梅原初英二が初めて朝鮮戸籍調査事業として参加した時の調査ですね。孫樹孫山洞、コリョン地山洞、それとチャンニョン巨洞の調査した時の図面がここのケースに入っています。 고적 발굴의 한 축이었던 교토대학교에서 잠들어 있던 자료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고분의 발굴 정보나 부장품인 유물 내역을 파악하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チャンニョンに到着するともう十分に調査をする期間が残ってなかった。だからまあなぜあれは分からないけど、少なくとも大きな古墳を調査する余裕は全くなかったんだろうと思うんですね。このチャンニョンの図面が石室の図面とか墳丘の図面を見ると一番、手抜き十分な調査ができていない、ということがあるんだろう。 여전히 베일에 쌓여있는 가야의 역사. 가야사 보고는 단절된 우리 역사를 이어가기 위해 꼭 필요한 과정입니다. 조선인이 배제된 채 일본의 기억만으로 머무는 가야의 흔적을 찾아봤습니다. 그러나 수많은 발굴 조사에도 단 한 장의 보고서도 남기지 않은 야스이. 우리는 어렵게 야스이의 자료를 입수할 수 있었습니다. 문경, 손주, 경주, 손주, 김해, 고령ですね. 야스이는 매일 발굴 현장을 기록했습니다. 19년도의 조사 내용들을 다 적었는데 여기에 창녕료 됐으네. 교동됐어요. 1919년 야스이가 엄청 많이 봤던 창녕 교동의 고분군의 분포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8기 정도를 한꺼번에 발굴을 한 것 같습니다. 89호분 천장석이 있고 뭐가 있고 토기가 뭐가 있고 봤네요. 와, 11호 다 파버렸네. 10호
와. これは全部調査した結果、そうです所見ですね、がまとめられている。 9호. 그 유명한 7호. 7호를 그렇게 봐놓고 조사 기록은 요거밖에 없습니다. 지금까지 학계에 보고된 거 없는 것 같은데, 그죠? 연도가 있는데 여기에 격벽이 전정석까지 올라와 있는 거는 학계에 보고된 적이 없는 처음입니다. 장룡이 정말 와. 野森さんで担当し 당시 현장 기사와 주고받은 한 장의 편지에서 유물의 처리 과정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유물을 포장을 했더니 무려 박스로 270개가 넘는다. 이제 운송 비용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조선총독부에서 회계 담당자가 직접 장량까지 내려와서 유물 포장 상황을 체크하고 교섭을 벌이거든요. 상자 270개가 쌓여 있는 광경이 어땠겠습니까? 그렇게 가야의 유물은 체계적으로 정리되지 못했습니다. 무덤이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만들 때 어떤 기술이 필요했을까? 이러한 것들에 관심이 아니라 안에 들어가서 단시간에 유물을 빨리 수습해 오는 것, 그것이 목적이었기 때문에 그 식민지로서 조선을 먹었잖아요. 합리화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들이 찾았던 건 임나 1본부였고 가야 지역의 무덤을 파면 그 증거가 나올 거라고 생각한 거죠. 고분 속에서 임나의 증거를 찾았던 일본 제국. 그렇다면 금림왕릉에서는 어떤 유물이 나왔을까? 환두대도를 비롯해 금동으로 만든 화살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절정이 39호에서 보이는 이 화살통 장식에 있는 용문이들이에요. 심플하면서도 포인트가 강하다. 반원통형으로 된 거기 때문에 그런 화살통이 그전까지는 잘 확인이 안 됐던 화살통이에요. 금동의 용을 새긴 반원통의 화살통. 대가야 금속공예 기술의 진수를 보여줍니다. 가장 사실은 화려한 게 기골입니다. 모든 장신구의 기술적 지배도가 가장 높은 게 기골입니다. 실제 금림왕릉 발굴 당시에 찍힌 한 장의 사진. 발굴 현장에서 귀걸이가 출토되었습니다. 이 귀걸이는 잃어버린 가야사의 진실에 다가서는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원래 이게 방울이 있으면 이 큰 고리가 있고 여기서 내려오잖아요. 이렇게 내려와가지고 이렇게 하고 중간에 동그란 거 이런 애를 하나 달고 그럼 이게 언뜻 보면 2개 긋기도 하고 3개 긋기도 하고 4개 긋기도 하고 막 이렇게 될 수 있으니까. 일단 위에가 동그랗다는 생각이 드는데 아랫부분이 어떻게 됐을 것 같다는 생각은. 요게 지금 연결고리 편상이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감고 하나, 둘, 셋, 넷, 4개 정도 해서 여기 하나 숨은 거 다섯 개고 체인이 한 5단 정도 있고 2가닥으로 되어서 조금 큰 공구체가 매달리는 대가야 스타일의 귀걸이가 존재했던 것은 분명하죠. 근데 그 분포가 고령이 중심이고 가야 사람들은 그러한 것들이 좀 약간 패턴화되어 있어요. 구체, 사슬, 구체. 구체, 사슬, 하트형 장식. 그것도 유행하는 모티브 가운데 하나예요. 커다란 고리에 작은 고리를 엮은 후 사슬로 연결해 구슬을 단 귀걸이. 가야 귀걸이의 기본형입니다. 금속 세공 기술이 발달하며 장식의 모양이 원형에서 때로는 원추형으로 또 때로는 산치자형으로 변주를 더해갑니다. 처음에는 작고 간단한 형식에서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화려해지거든요. 화려해진다는 말은 길이가 길어지고 그다음에 구성품이 많이 달리고. 가야의 작은 귀걸이 안에는 곳곳에 금공예 기술이 숨어 있습니다.
섬세한 장식이 돋보입니다. 약간 보면은 여기 약간 좀 쿡쿡 찍혀 있는 부분이 요 테두리고, 이게 강목문 장식이라고 그래가지고 요렇게 해가지고 색입눈 김법이라 가지고 금에다가 이렇게 콕콕콕 찍어가지고 이렇게 가로 무늬를 새겨두는 건데, 요 라인이 지금 요 라인이거든요. 색입눈 기법은 가야의 귀걸이를 더욱 화려하게 보여줍니다. 놀랍게도 이 기술은 일본에서도 발견됩니다. これをこの同じような形に加工して鎖を作っていって、で、ここも同じように等間隔で刻みを入れたものを巻いて、でそれらをくっつける時もその温度をうまく調節してやって、で、つけていくんで、非常にどの部分とっても難しい技術が使われていると思います。大茅の金工品はたくさん日本全国のいろんな地域で出土します。鋳造技術、金属をどう加工してその形にするかっていう、そういう細かい技術がその茅の方から日本に伝わってきたと考えています。 가야 금속 공예는 바로 이 끌에서부터 시작됩니다. この技術は茅の技術なんです。これは耳飾りの模様。この部分、これを包みというんです。日本語では包み。 끌의 흔적은 귀걸이뿐만 아니라 고대 칼에서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정교한 금속 장식 기법에 꼭 필요했던 도구인 셈입니다. 고대 제철 기술을 연구한 스즈키 장인은 세공 도구의 흔적으로 가야 기술의 우수성을 말합니다. 通常のなめくり高根はこういうふうに平らな一本の線な、これ円弧状なめくり高根、これをこう丸く作ると、でこれは専門家でないとなかなか思いつかない工具です。主たる工人は茅の人だってことです。 철제 표면에 홈을 낸 후 금이나 은을 넣어 무늬를 새기는 상감 기술. 대가야가 일본에 뭔가 큰 영향을 미쳤다라고 생각되는 것 중에 하나가 사실은 이 명문상감.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네. 철에 홈을 낸다는 건 사실 굉장히 어렵거든요. 아직 일본에서는 전혀 못하는 기술이라서 같은 재질로 뭔가 같은 걸 가공하는 건 굉장히 어려운데, 상감이 있다는 거는 그 철의 강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알아야만 할 수 있는 기술이거든요. 탄소가 많은 계련철로 만들 거냐, 탄소가 거의 없는 연철로 만들 거냐는 오로지 공기를 가지고 한다. 공기. 강철과 연철을 다룰 줄 알았던 가야인. 정면하고 단련을 통해서 강철을 만드는 기술, 이 도구를 만드는 기술. 원천 기술은 이제 쇠를 깎는 거잖아요. 탄소량도 저러고 탄소가 상당히 높은 거를 가지고 이 강철을 만드는 기술. 연철의 표면에 강철의 도구로 홈을 내는 상감 기법. 단순한 가공을 넘어선 가야인들의 독자적인 기술이었습니다. 유물에 남아있는 가야의 선진 기술. これは百済で開発されたわけで、百済で鋼の技術が入ってきた。これが鋼だ、これが生鋼だっていう判断は本人でないとできない。 일본 지바현에서 출토된 왕사명 철검에도 가야의 상감 기법이 남아 있습니다. 가야 고분에서 출토된 칼에는 왕사명 철검에서 사용된
댓글의 흔적이 있습니다. 高度11分の太刀の表現方法と大締鉄拳の表現方法が同じだということ。茅で作って市原にプレゼントしたものです。王は大和の王だっていうふうに考えていた、ね、そうじゃないんです。この王は茅の王なんです。大和王家が中心で配布したことになってるんですけど、これは日本の古代史で、これは間違いなんですよ。 일본의 황금 문화의 원향이 이제 가야가 되고요. 일본 열도에 들어가는 이런 귀걸이들이 예를 들면 어디서 만든지를 알게 된 거죠. 근데 놀랍게도 그게 대가였던 거예요. The Korean items are dated earlier. So it's a question of the Koreans developing these earrings and the belt buckles and the crowns and other things, and then those things being eventually either exported or learned in Japan. You can't believe that there was such a thing as Mimana Nihon. 사실은 옛날을 증명할 만한 유물을 찾을 수가 없었던 거죠. 예. 당황스러운 부분이 있었겠죠. 왜냐면은 여기를 파면 분명히 뭐가 나온다는 믿음이 있었는데 그 믿음이 깨졌고. 근데 찾아봐도 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가장 많이 열심히 찾아다니는 사람이 야제이 세이스인데, 야제이 세이스는 그래서 1920년대 돌아가 버려요. 가야 전역을 들쑤신 발굴 조사에 원했던 결과를 얻지 못했던 조선 고적 조사단 임나 1본부는 무참히 깨져버렸습니다. 일제강점기 발굴이 원래 그렇게 뭐 도굴식에 가까운 발굴들입니다. 더군다나 이 5분 같은 경우에는 더 그래요. 지금 여기서 이렇게 계속 들어가는데 석곽이 잡히질 않는 거죠. 석곽이 나와야 되는데, 이때쯤이면 석곽이 나와야 되는데 나오지 않아서 거기에서 저까지 들어갔다가 수직으로 하강 조사를 했던 것으로 판단이 돼요. 재발굴 조사를 통해 금림 왕릉 발굴의 진실이 하나 둘 드러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고분과는 달리 곳곳이 깨지고 부서져 있습니다. 금림왕릉은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뚜껑돌과 석곽이 있고 뚜껑돌이 있으면은 이 뚜껑돌과 석곽의 모서리, 이 부분을 깨고 들어간 겁니다. 최대한 최소적으로 빨리 파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것을 확인하고, 자, 영차에서 벽에 있는 벽석을 밀어내서 구멍을 뚫습니다. 그리고 사람 하나가 들어가겠죠. 그 사람이 그 안에 들어가서 안에 있는 유물을 홀라당 꺼내가지고 들고 나와서 밖에 있는 사람들한테 보여줍니다. 봐라, 이런 걸 찾았다. 그런 사람들은 손뼉을 치면서 얘기하죠. 야, 대단하다. 이렇게 빠른 시간 안에 이 물건을 갖고 오다니. 이게 바로 일본인들이 처음에 우리나라에 보여줬던 고적조사의 모습이었습니다. 일제시대 발굴조사의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는 무덤을 직접 조사했다는 것도 있지만 이게 도굴의 기회를 만들어주는 계기가 됩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유물이 뭐가 많이 나오고 이제 이런 것 여기에 파보니까 뭐가 있더라는 소문이 나는 거죠. 사실은 그 발굴과 도굴이 서로 막 물려 있는 게 있습니다. 조사를 하다 보면은 주변 사람들 눈에는 어떻게 무덤 구조를 다 노출시키게 되는 게 있잖아요. 컨닝을 할 수 있었잖아요. 일제의 고적 조사 이후 경상북도 고령 역시 도굴을 피해갈 수 없었습니다. 가야의 고분은 구조상 도굴이 쉬워 도굴꾼들에게 좋은 표적이 되었습니다. 이제 이게 도굴 구덩이 흔적인데요. 이렇게 이 부분이 아마 계속으로 추정이 되고 벽석들이 이렇게 파면서 좀 드러나 있는 이렇게 봉분이 드러난 고분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도굴이 이루어졌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금림왕 알지 그래. 금림왕에 큰 데는 전부 다 구멍이 다 있었어. 도굴들이 해가 가고 고령은 건드리면 유물이고 건드리면 보물이다. 금붙이랄, 금귀고리, 반지, 또 어떤 거는 장신구인데 내가 잘 모르겠더라고요.
가야 고분 곳곳이 도굴되며 부장품이 나돌던 시절 고령에서 가장 큰 고분이었던 금림 왕릉도 피해갈 수 없었습니다. 39号関係ので有光先生と作業をやるときに、2つ以上ある資料は1つは私にくださるということで주산 제 39호분 주산 39호분 有光先生のメモが書かれて 1939년 금림 왕릉 발굴 담당자였던 총독부의 아리미스. 그의 제자를 만났습니다. 그가 남긴 발굴 당시 사진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것도 그러면 부각일 수 있겠네요. 예. 39분에 부각. 예. 그렇게 교란돼서 원래 이게 주석실이고 요거는 어떻게 조금 모양이 바뀌었을지도 모르겠네. 고고와 가는 시선으로 봤을 때 이렇게 교란이 고래. 남겨진 사진 속에서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사실을 찾을 수 있었는데요. 그가 생전에 남긴 음성에서 그 이유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初めからそこをやろうという計画は立てずに、どこぞかの古墳が危なくなったからあそこを先に調査しようじゃないかというような話から始まるんですよ。ようになるんです。 発掘当初からもう遺物が見えない。これはもう盗掘できれいになっちゃってて、コリョンチ山洞39号墳も最初から計画された調査ではなくって、盗掘があったという情報が、総督博物館の方に来て、で急遽藤田先生が、その時ちょっとの間だけど時間が取れそうな有光先生を派遣して、で調査に当たったと。 150여 점의 유물 출토 소식을 알렸던 금림 왕릉. 발굴 현장 사진 속 귀걸이의 행방을 물었습니다. まあこれはちょっと何とも結論を出しにくいけれども、有光先生が、1939年の6月の下旬から7月の初めまで調査して、7月の7日までにはその後斉藤先生が7月から掘り始めたんで、中央博に確実に残っていないということがはっきりすれば、もうこれはその5、6日の間に盗掘されたという可能性が出てくるんで。 정확한 기록이 없어서 유물의 행방이 묘연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これがね、半分。 비장자 한 명이 가지고 있던 유물을 반으로 나누어서 반을 도쿄에 있는 제실박물관으로 가져가라라고 명령을 후지다 선생님이 아리미츠한테 했고, 아리미츠 선생이 이거를 일본으로 가져가라 그러니까 그거 엄청 화를 냈답니다. 그러니까 나누어서 일본으로 보내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허용되는 시기에. 調査の費用を出しているんで 후원금을 낸 지역 인사들이 유물 정리에 관여한 정황이 보입니다. 지역에 있는 그 일본 경찰서나 관료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사사로이 학교 교장 선생이라든가 사사로운 또 그 도굴도 수시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금림 왕릉 발굴 당시 신문 기사 속에도
지역 수장가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시라가 주기지. 시라가 주기지가 대구 경북 지역에 있는 문화재의 수집, 감정, 그다음에 매매, 평가, 그다음에 발굴 추진, 시라가가 다 했습니다. 금리망릉의 발굴에도 시라가가 특별한 관심이 있었죠. 학생들에게조차 발굴을 유도하며 불법적으로 유물을 수집했던 시라가 주기지. 유물을 통해서 사욕을 채우는 그런 것들이지만 명분이 필요했거든요. 일본 제국을 위해서 아주 필요한 그런 작업이다라는 것들을 어필하려고 했죠. 고적조사 팀들과 사사로운 그러니까 공생관계를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소장품을 실은 그의 도록에는 고분 발굴 유물이 버젓이 실려 있습니다. 유물 수집을 위한 수장가들의 네트워크도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대구 근방에 있는 신라가야 유물들을 제일 많이 모은 오구라 나게노스케 유물들의 감정을 시라가가 합니다. 그러니까. 그럼 결국은 오구라 나게노스케에게 그죠 유물을 선별해서 이렇게 납품하거나 하는 데는 대개 시라가가 관여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내가 초등학교 3학년 때 고분 쪽에 힘찬방을 치고 많은 사람이 일하는 모습을 봤다. 무도간에 이것을 전부 발굴한 걸 경찰서 무도간에 전부 진열해 놨어. 되게 많지요. 그 넓은 무도간에 쭉 가게를 이렇게 진열해 놨는데 땅바닥에 귀걸이, 목걸이 그런 항아리도 큰 항아리도 있고 경찰서에서 보령국민학 쪽도 좀 주시고 관청마저 조금 더 주는 게라. 그 나머지는 남순 전개해서 사자에 가갔다고. 이 오구라 맞아. 오구라한테 다 넘어갔다 이렇게. 그렇게 가야의 유산은 곳곳으로 흩어지게 됩니다. (1930년대) 전쟁으로 돈을 번 일본인들은 조선의 고고시장으로 시선을 옮깁니다. 고고 유물이 거래되며 새로운 유통시장이 만들어졌습니다. 조선에 가면 돈을 벌 수 있는 사업이 있다 해가지고 거기에 선정된 것 중 하나가 고물업, 즉 골동품을 매매하는 고물업입니다. 그때는 정말 물건들이 쏟아져 나온 시대고 이른바 금광을 캐는 황금광 시대라고 하는 그런 시대가 펼쳐지게 된 겁니다. 아주 아이러니하죠. 그러니까 그런 도굴 속에서 그 미술 시장은 활성화된 것이고 일제강점기 끊임없는 발굴과 도굴에 시달렸던 가야사. 600년 역사의 기록은 누군가에겐 놓칠 수 없는 먹잇감이 되기도 했습니다. 昭和10年代から20年代っていうのが、だから1935年から1950年の間、最高級品が動いた時代でしょうね。日本人が韓国に在住してた人がたくさんいた時代ですね。その時代にやはり韓国に住んでる居住してたコレクターっていうのがいて、この人たちがやっぱりコレクションしたんですね。テグって結構そういう日本人のコレクターがいたところなんですよ、割に。はい。それで一番有名な人が小倉さんで。 1905년 문을 연 일본 고미술상회 마요야마 류센도. 조선으로 진출한 대표적인 골동상입니다. 그곳에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중국의 유물도 거래되고 있었습니다. 靴下時点で流通するというようなね、いうところだから、本当にこう伝承しかないんですよね。伝わってこう言われてきたと。まあ記憶とか仙台から。あ、これ偽名に入ってるんですね。はい。
삼국시대 부장품도 보입니다. これもグラコレクションみたいにして当時韓国にいた日本人のコレクターがまあ戦後にこもってきたんだと思いますよね。でそれでまあそこで物がどのように動いたかわからないですけどこの店を通して、まあ、これフランスのパリのギメ美術館が購入したという。 도굴과 같은 발굴, 수집, 그리고 직접적인 매매 순으로 진행됐던 일제강점기 문화재 거래. 지금도 일본의 골동품 시장에는 가야의 유물이 떠돌고 있습니다. 한 수장가에게서 유물의 유통 경로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왕릉급 고분에서 예, 출토되는 그런 것들인데 준마총, 소봉총 이런 데에서 다 이게 나와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선조들이 자기 그 부모님들이 일본에서 한국으로 건너가가지고 한국에서 사시다가 일제 오실 적에 가져왔어요. 예. 투소문 해는 결국 한 7, 8개월 됐지요. 1년 7, 8개월 만에 수소문해가 겨우 이거 찾았습니다. 일본에는 여전히 많은 유물들이 남아 있습니다. はいいらっしゃいませ山中商会山中です 1930년대 불법 거래되던 유물들은 세계적인 골동상인 야마나카 상회로 모였습니다. 山中商会は、1799年創業しました。1908年。こちらが、海外の、オークションカタログで、全部で155冊あります。そのうち、山中商会独自で要するに開いた、ものが、全部で83回。 해외 판매를 위해 만든 야마나카 상회의 도록. 미국 판매를 목적으로 한 카탈로그에도 우리나라 유물의 거래 정황이 드러납니다. コーリアこれC、K じゃなくて、한국의 유물은 사진으로만 남아 있습니다. 山中商会が、特にアメリカ中心に、進出して、そして、店はニューヨークフィフスアベニュー、アッパー、フィフスアベニューですね、それとボストンとシカゴと、3つの店が、ありました。 어렵게 마주한 가야의 유산들. 정작 제대로 된 이름조차 가지지 못한 채 이곳을 유랑하고 있습니다. 가야 유물이라고 굉장히 강하게 추정은 되지만 출토지를 모르기 때문에 삼국시대로 그냥 기록을 했습니다. 일제에 의해 발굴되어져 우리 역사에서 비워지게 된 비운의 가야. Sur les aspects, plus exactement de la couronne, ce que nous savons est qu'elle est arrivée à Guimet en 1954, donc juste après la Seconde Guerre mondiale. Intuitivement, peut-être pas intuitivement, mais disons que par parallélisme, par comparaison avec les autres types d'objets similaires, je pense qu'on est vraiment dans le sud de la péninsule et Gaïa centre, Gaïa sud, donc autour de Guimet.
지난 역사를 침묵으로 증언합니다. Imagine, if you can, you have a place like Kaya, which has Iron Mountain. They produce gold. They produce all of these wonderful technologies. It's a wonderful place. 비로소 드러나는 가야의 기억들. Yeah, no, it is true. If you study Korean history in a Western university, you talk about the Three Kingdoms period. When you teach, it's kind of fun because you say Three Kingdoms period in Korea. Oh, but there were four. So, and people go, well, why isn't it called the Four Kingdoms period? 찬란하고도 슬픈 가야의 역사. 그 길은 어떻게 열었느냐? 황금으로 열었다고 생각해요. 정말로 국가를 형성한 엄청난 나라였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문화가 가는 거는 문물이가 트렌드예요. 어떤 의미에서는 국제적으로 뭔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국력을 갖췄지 않을까. 이제 기억해야 했던 역사를 잊고 살았던 우리 스스로를 마주할 때입니다. 전 50년 동안 사실은 가야는 묻혀 있었던 거죠. 우리나라 역사의 한 페이지를 지운 거나 마찬가지라고. 우리 손으로 보고서가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100년 만에 자료를 지금 정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물 하나하나가 가진 어떤 그런 축토지 정보라든지 새로운 사실들을 알아가는 게 퍼즐을 맞춰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을 대조하고 재조사하고 이런 지난한 과정을 거치면서 실제로 우리가 그 당시에 그 조사 내용에 대한 이해가 생길 때 우리 시선에 일제강점기의 어떤 고과, 그다음에 역사 연구의 새로운 이야기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일제강점기 때 공식적으로 10만 7천여 점이지만 오랜 기간 해외를 떠돌다 돌아온 것은 많지 않습니다.